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8장 소득분배 이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 요인 중에서 효율성에 초점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공평성, 소득분배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배란 도대체 뭐냐? 분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요. 공리주의적 최적 분배 이론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자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나 불평등한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불평등이 왜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한 불평등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첫 번째 잘 봐주시면 자, 분배라는 거,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저스티스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는 늘 모든 얘기는 철학적인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왔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니꼬마코스 윤리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자가 가진 가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각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회에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우리가 분배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정의로운 분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른 축구 선수보다 많은 걸 받아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요. 그렇지. 축구팀에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니까 많은 걸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여하는 바가 높은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받아간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분배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로는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편익과 어떤 부담이야 사회에 지는 부담,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분배되는 것과 관련된 게 바로 넓은 의미의 분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좁은 의미의 분배는 경제적인 거에 국한된 편이.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좁은 의미로 봤을 땐 경제적인 거에 국한해서 거기에 따른 편익과 부담의 분배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분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4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게 철학적인 얘기여가지고요. 뭐 평등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퀄리티,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똑같이 논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당한 권리, 받을 만한 자격, 이게 전부 다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받을 만한, 사회에 기여할 만한 기여를 많이 했는가? 그 기여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걸 받을 만한 자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부당한 페어니스라는 공정성, 이런 것들도 나와 있죠. 약간 다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개념들로 분배의 정의로운 분배를 우리가 개념을 정의 내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평등주의적 정의관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명제를 가지고 인간은 모든 만물은 다 인간은 똑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기반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떤 가치, 재산과 소득을 평등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골고루 나눠 가진 상태를 우리가 바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해도요 물질적 가치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 균등이라기보다는 뭐 이게 가치 판단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바뀌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기여한 만큼 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평등주의적 정의관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논아갖는 게 평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등주의적 정의관의 문제점은 뭐냐면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정당한 권리가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평등주의적 정의관의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평등성에 대한 그 요구가
우리 자유와 평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리버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평등한 분배라는 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등성의 개념을 조금 더 완전 균등 요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약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로서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과로서의 평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회라는 말 잘 보시고요. 또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되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 정도로만 봐주세요. 요 정도 한번 보시면서 재정학에서 얘기하는 평등주의적 정의관이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유론적 정의관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는 분배 상태가 정의롭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없는데 내가 갖는다? 이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야, 내 자유야. 아니요. 자유라는 것은 무조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자유론자들은요. 정의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정당한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에 개개인들의 어떤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자유론적 철학자가 누가 있냐면 노직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순히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칸트의 어떤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고요. 개인들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가 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개개인들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정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작은 정부가 제일 바람직한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노직의 정의관은 그래서 정당한 권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방법을 통해서요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방법,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어떤 물건을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올바른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역시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정당하면 오케이 된다는 것이고, 정의로운 분배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을 소유하는 상태가 정의로운 분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직의 정의관은 정당한 권리의 원칙, 이렇게 정당성,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은 결과를 중시 여긴다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정의를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과론적인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론적 정의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결과로서 나타난 수많은 불평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차상의 정당성이 보장되었다. 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 제가 정당하게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해서 번 거잖아. 그런데 이게 불평등이 심화되면 야,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왠지 기분 나쁜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 하나에만 이렇게 쫙 꽂혀가지고 기준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이죠. 자, 그래서 자유론자들이 말하는 정당한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뭐 어떤 개념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재정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대응하는 정당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실 옹호적인 태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유론자들이 정의의 원칙에서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이라면 현실을 무조건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냉철한 비판자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한번 잘 정리하시고 음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적 정의관, 공리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러미 벤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말에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분배라는 것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사회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 사회의 후생을 효용의 합의와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여야 합니다. 사회 전체 후생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것은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리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공리주의자, 공리 그 정도 보시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분배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 저 후생경제학 파트에서 공리주의적 효용함수 봤잖아. 각각의 효용을요, 효용의 크기를 다 합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적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일반적으로 평등한 분배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예, 맞아요. 아니, 각각의 누리는 사람들의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소득 분배가 불평등이 심화되면은요, 그 사회적 효용의 합이 극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맞아요. 이게 평등하게 분배가 되었을 때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담은요. 한 사회의 행복의 총합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이 한 몫으로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한 몫 이상으로 셈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약간 보면은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한 몫이잖아, 한 몫.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앞에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이 가중치가 1, 가중치가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가중치가 뭐 2, 1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중치가 1과 1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우리가 공리주의적 정의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공리주의적 정의관의 문제점은요. 불균등한 분배의 상태를 오히려 정당화시켜 줄 때도 있어.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단순 합이야. 아시겠지만 분배 상태가 A의 효용이 50이고 B의 효용이 50 이렇게 된 거랑 B의 분배 상태는요. A가 90이고 B가 이렇게 10 돼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사회 전체 후생은 단순히 이게 효용이라고 하면 단순히 효용의 합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때 효용의 크기는 둘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배가 되던 골고루 분배가 되던 이런 경우에 전체 후생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벤담류의 단순한 공리주의는 각 개개인들의 효용의 합으로 정의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분배의 상태를 지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실천 과정에서 다 서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또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야, 공리주의 너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 오케이, 총합을 극대화시키는 건 알겠는데 중간에 개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건 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인 사이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용의 크기를 단순하게 다 합할 수 있다는 게 전제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만 보세요. 자, 다음에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효용함수가 두 사람의 효용의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평등주의의 한 유형입니다. 약간 극단적인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유론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롤즈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런 사회 질서도 없고 사람들이 무지의 장막이라는 표현 잘 체크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베일에 쌓여있는 무지의 이그노런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원초적인 상황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시험을 본다 아니면 과목을 할 때 수능 같은 거 볼 때 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를 합니까? 그거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거든.
뭐 축구 경기 할 때 왜 사람이 11명이 뜁니까? 구장은 왜 네모납니까? 이런 거요. 애시당초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를 기준으로 한번 깔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을 다 화성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좋을 때는 막 재벌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정치인 아들 뭐 힘센 좋은 집안에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금수저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들과 딸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태어났더니 흙수저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본 질서를 가지게 될까? 합의를 할 것인가? 룰을 정하게 되는데 무지의 장막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내다볼 수 있으면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회 질서 선택 과정 룰을 정할 때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좋아 내가 소득 수준이나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낼 때 가장 못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 계약론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계약론적 정의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의 장막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무질서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와 뭘 만들고 할 때요. 뭔가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잘 나가는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못 사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롤제 상황이고요. 그게 바로 원초적 상황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개방된 직책과 결부되어서만 불평등이 존재해야 된다.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관심 있으신 분은 롤즈와 관련된 뭐 여러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뒤에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보셔도 되는데 뭐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는 철학적인 얘기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무튼 롤즈의 정의관을 집약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대요.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우대를 해주는 거와 차이를 두는 거죠.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걸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에게 우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작은 거 두 사람 중에서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n명까지 볼 수 있는데 두 사람 중에서 효용이 작은 사람이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 극대화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사회에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를 짜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즈는 복지 정책이 가미된 자본주의 체제나 민주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모두 다 두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는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원초적 상황이라는 게 이게 뭐 빅뱅 뭐 이런 거 아니면 태초에 뭐 신이 인간을 뭐 지구를 만들 때 그 태초의 원초적인 상황을 간다는 게 좀 너무 그렇잖아요.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사회계약의 약간 구속력 이런 것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시죠. 요 차등의 원칙과 최소극대화 원칙 해가지고 사회 후생함수로 연결시키는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공리주의의 최적 배분 한번 살펴볼게요. 최적 분배 이론 보시면은요. 자, 우선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정해진 크기의 총소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두 사람만 존재하는 상황이라 해볼게요. 자, 우리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제약식이라 할까요? 자, 이거는요.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전체 소득이 주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면 1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이 소득을 나눠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나눌 때 목적식이야, 목적식. 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걸 한번 보시죠.
자, 맥스 해가지고요. 맥스 해서 볼게 될 건데, 자,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사회후생 함수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본 것처럼 이 사회후생 극대화하는 분배 상태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A라는 사람의 효용, B라는 사람의 효용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일반화된 요 특징이야. 근데 에즈워드는요, 공리주의자인데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다가 이름을 그래서 붙여 넣으세요. 뭐라고 붙여 넣냐면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자인데 평등주의를 완전균등을 강조해요. 공리주의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한테 완전하게 균등한 소득을 나눠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거요. 사회의 후생은 개개인들의 효용을 합친 것과 같다. 개개인들의 효용을 합친 것과 같다. 이게 공리주의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사람이 같은 효용 함수를 갖게 되고 효용은 오직 소득 수준에만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효용이 뭐에 의해서 영향받냐면 자신의 효용은 자신의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소득의 한계 효용이 점차 체감해요. 그래서 이게 Y가 소득이라고 할게요. 자신의 효용 보면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효용 함수를 상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소득의 한계 효용이 점차 체감한다는 얘기는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가요. 이렇게 좀 가파르다가 점차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려면 효용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다 쓸게요. 루트 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 루트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의 한계용이 체감합니다. 자, 이게 전제가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한 분배가 되었을 때가 바로 사회후생이 극대화돼요. 요거 보시면 박씨와 김씨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김씨의 한계 효용 보시면 김씨의 총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이제 대충 예를 드는 거예요. 루트 속에 있어 김씨의 소득 이렇게 할게요. 김씨의 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체감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은 증가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해요. 효용은 소득이 증가 시 효용은 증가하나 효용은 증가하지만 하나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김씨의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고 있고요. 박씨의 한계 효용도 체감합니다. 이거 둘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이 우리가 에즈워드 박스, 에즈워드잖아. 에즈워드 박스. 에즈워드는 박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김씨의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고요. 김씨의 소득이라고 할게요. 김씨의 소득. 김씨의 효용. 한계 효용이야. 마지널 유틸리티. 자, 여기다가 또 박씨도 한번 해볼게요. 박씨도 이렇게 있습니다. 박씨의 소득, 박씨의 한계 효용.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이해 가시죠? 자, 지금 이 상태가 A라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김씨가 좀 가난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씨가 지금 이만큼 소득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전체 가지고 200만 원 갖고 있다 할게요. 박씨가 그러니까 800만 원 갖고 있는 거야. 800만 원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 전체 소득이 주어져 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이라 할게요. 그래서 박씨가 갖게 되는 소득과 김씨가 갖게 되는 소득이 합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김씨를 박씨한테서 한 200만 원을 뺏어가지고 김씨한테 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200만 원을 뺏어서 이렇게 줬다라고 할게요. 200만 원을. 자, 김씨는 행복해지겠죠.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치, 김씨는 이게 4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만 원. 그럼 한 개 효용의 요 높이인데 한 개 효용의 합이 총 효용의 증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총 효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김씨의 효용이 이 면적이 증가하는 거예요. 한 개 효용의 합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박씨는 어떻게 돼? 효용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200만 원 해서 이렇게 600만 원 되니까 감소해요. 감소하는 크기는 요만큼이 감소하게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옆에다 이렇게 합해서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야. 자, 그러면 이 플러스 크기는 다시 정리하면 얼마나 되냐면 그림으로 잘 보세요. 이만큼이 플러스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박씨는 효용이 감소해 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한다고요. 자, 그러면 김씨의 효용이 증가하는 크기가 박씨의 효용 감소하는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효용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이만큼 증가하는 거지 뭐.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그 미시경작의 기본 원리잖아. 그래서 지금 이 B점에서 살펴봤을 때, B점에서 봤을 때 박씨의 한 개 효용보다 김씨의 한 개 효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김씨의 한 개 효용이 박씨의 한 개 효용보다 더 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사회 전체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씨가 지금 한 개 효용이 높은 거니까 김씨한테 돈을 좀 더 많이 주고요. 박씨는 돈을 조금 줄이게 되면 김씨의 한 개 효용이 점차 작아지고 박씨는 돈이 없어지니까 한 개 효용이 올라가요. 이렇게 막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언제 멈춰집니까? 라고 하면 김씨의 한 개 효용과 박씨에 대한 한 개 효용이 같아질 때가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 분배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만큼의 효용이 증가하고요. 여기 완전히 같아지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한 개 효용이 같아질 때까지는 근데 지금 효용 함수가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균등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즈워드의 최적 분배라는 것은 균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상태는 2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2점에서의 소득 분배가 사회 전체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데 효용을 두 개 공리주의니까 합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 효용이 체감해서 효용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소득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에즈워드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결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워드는 가정이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효용함수는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A라는 사람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루트 A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함수도 이렇게 똑같이 루트 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 뭐 2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요. 소득의 증감에 따라서 한 개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것을 가정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의 한 개 효용은 상품의 한 개 효용과 달라서요. 상품의 한 개 효용은 뭐야?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신다거나 사과를 하나 먹는다거나 할 때 한 개째, 두 개째, 세 개째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한 개 효용이 체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 돈. 아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갑부나 전부 다 돈을 좋아해. 부유한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데 이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체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정하게 되거나 또 이게 체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상품의 한 개 효용과는 달리 이게 체감한다?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정은 뭐냐면 분배 상태가 변화했잖아. 그럼 우리가 총 소득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0만 원 이렇게 논아 가져서 두 사람이 이렇게 논아 갖는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분배가 되면 뭔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던 그래가지고 이 전체 소득이 이게 증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 상태가 변화할 때 총소득 크기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정리하면 에즈워드가 생각한 그 가정인데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게 되면 결론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론이 어떻게 갔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효용 후생을 극대화시키는데 그러려면 완전 균등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러너의 동등 확률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너라는 학자는 자,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똑같게 된다면 이걸 그래서 이름을 동등 확률의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요. B의 효용함수가 뭐 2 루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용함수가 지금 다르잖아. 다른데 만약에 내가 요거에 걸릴 확률이 2분의 1이고 요게 걸릴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렇게 되면은요. 어쨌든 나올 확률이 똑같게 되면은 결론은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하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최적이라는 결론은 동일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등 확률이라는 그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특정한 효용함수의 보유자가 될 확률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예에서 김 씨와 박 씨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효용함수에 대한 내가 화성으로 갔는데 자, 왕자와 거지처럼 내가 왕자로 태어날 가능성과 거지로 태어날 가능성과 이게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불평등 지수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연 분배라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즈워드의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쵸,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균등이 될 때가 가장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그래요.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 알겠어. 야, 근데 얼마나 불평등한가? 그거를 좀 측정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